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금융의 두 얼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세상을 정말 눈부시게 발전시킨 금융혁신이라는 빛이 있었죠. 그런데 그 빛이 강할수록 금융위기라는 아주 거대한 그림자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왜 혁신은 항상 이 불안정이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박사님,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왜 우리나라까지 힘들게 했나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줬네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전 세계 금융 환경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아주 촘촘하게 엮이게 됐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저랑 같이 그 복잡한 길을 한번 헤쳐나가 봅시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1970년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세계 금융이라는 게 각국 정부의 아주 강력한 통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보다 시장을 믿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금융 자율화와 규제 완화라는 파도였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앞으로 펼쳐질 모든 혁신의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죠.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세계 금융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세 가지 핵심 흐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금융 겸업화, 증권화, 그리고 국제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 증권, 보험사 이런 회사들 사이에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이게 겸업화, 대출 같은 자산이 주식처럼 잘게 쪼개져서 시장에서 막 거래가 되고 이게 증권화, 그리고 돈이 국경을 그냥 마음대로 넘나들게 된 거죠. 이게 국제화.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지면서 세계 경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흐름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 바로 금융화라는 겁니다. 원래 금융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실물 경제를 돕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금융 거래 그 자체가 시장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물 경제를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보다 금융 그 자체의 덩치가 훨씬 더 커져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좋은 점만 있었을까요? 에이, 천만에요. 혁신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죠. 금융혁신은 분명 돈의 흐름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불안정성이라는 아주 위험한 대가가 숨어 있었어요.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효율과 불안정은 정말 딱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죠.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 존 힉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금융 효율의 증대는 불안정이라는 대가를 수반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힉스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자, 이걸 제가 아주 재밌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포뮬러 1, F1 경주용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이죠. 하지만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정말 끔찍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금융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빨라지고 복잡해질수록 아주 작은 충격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안타깝게도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80년대부터 위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저축대부 조합 위기, 90년대 일본의 은행 위기, 그리고 우리에겐 정말 뼈아픈 기억이죠.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까지. 이런 모든 불안정성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2008년 그 엄청난 위기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금융 세계화는 과연 멈췄을까요? 이제부터는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세계화는 끝난 건가요? 이야, 정말 예리한 질문이네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건 국가 간의 돈이 오가는 흐름, 즉 플로우를 보여주는 겁니다. 2007년 정점에 비해서 2016년에는 무려 65%나 급감을 했어요. 이것만 딱 보면 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잔뜩 몸을 사리면서 금융 세계화가 크게 후퇴했구나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83%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돈의 흐름은 줄었지만 전 세계에 이미 투자되어서 서로 얽혀있는 돈의 총량, 즉 스톡은 위기 직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의 흐름은 줄었지만 연결된 끈 자체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세계는 여전히 거대한 금융 그물망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변한 걸까요? 바로 돈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이 차트가 그 답을 보여주죠. 위기 이후에 보니까 변동성이 큰 단기 대출보다는 안정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나 주식 투자의 비중이 69%까지 크게 늘어난 거예요. 자, 결론이 나왔죠? 금융 세계화는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면서 진화한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2008년에 그 뼈아픈 교훈 이후 전 세계 정책 당국자들의 최우선 목표가 된 것. 그게 바로 금융 안정이라는 개념이죠. 이제는 무조건적인 효율성만 외칠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럼 금융 안정이란 정확히 뭘까요? 간단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관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튼튼하게 버티고 또 자신들이 한 약속을 틀림없이 지킬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존재하는 상태. 즉, 어떤 충격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이 아주 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금융 안정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여러분께 선물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설명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금융은 효율성과 안정성, 그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끊임없이 진화한다.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경제 뉴스를 볼 때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힘의 균형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화폐금융론을 그저 어렵다고만 생각하죠. 맞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건 복잡한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 무기만 있다면 복잡한 경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